그렇구나. 침에 걸린 내가 깜빡깜빡 정신을 놓듯이 찬바람에 쓸리듯이 서늘하게 삶을 놓는 것이구나. 죽으러 가는 길이 이런 것이구나. 홀로 아무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이 떠밀린 듯이. 한 세상 참 부지런히도 사시등만 기어 일하고 가실라요? 진짜 일하고 그냥 가불라요? 금산떡? 더 살아 좋은 꼴보다 좋자는 꼴이 더 안 많소. 이 점 저 점 다 냅두고 가실라면 다 잊어불고 돌아보도 말고 그냥 편히 가시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설 속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하다 못해 몇 번을 되새김질하며 읽어야 그 감칠맛이 우러나오는데요. 회가 거듭할수록 산다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빛깔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송은일. 세 번째 시간. 봄날이 온다. 큰 뜸 앞쪽 너른 마당에 있는 사장나무는 600살 넘게 살았다. 작은 뜸 모퉁이 회화나무는 450살 한참 넘었다. 뒤째인 국새느티나무는 300살 훨씬 넘고 국새 너머 갯가에 있는 팽나무는 500년 이상 살았다. 동각 안에 있는 구부러져 누워 사는 향나무도 400살이 가깝다. 강나무들 밑에 이름이며 나이를 새긴 팻말이 세워진 게 20여 년 전이다. 몇백 년씩 된 나무들은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기세가 창창하고 그 나무들이 가을이면 쏟들이는 낙엽이 온 동네를 덮을 지경이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정고임시 대문 안에 있는 땡감나무 한 그루를 못 봐내 안달이다. 지난 20, 30년 동안 동네 안 대부분 집에 있던 땡감나무를 베어냈다. 그 자리에 단감이며 태봉을 심거나 시멘트를 부어 마당을 넓혔다. 동네에 남은 유일한 땡감나무가 고임시의 감나무다. 시절이 변해 감 우려먹는 사람이 없어지고 단감과 대봉감이 유행하면서 땡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천물이 되었다. 온 동네 길바닥이 시멘트로 덮인 뒤부터는 아예 흉물 취급을 받는다. 높고 넓은 가지가 담을 넘어가 동네 큰 길에다 이파리며 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5월에 감고 떨어질 때부터 감나무에 까치밭만 남는 겨울까지 고임시가 하루에도 몇 번씩 큰 길에 떨어진 낙엽이며 으깨진 감들을 쓸어대지만 당할 재간이 없다. 앞집 점덕어매의 싫은 소리가 시작된 것도 길바닥이며 마당들이 시멘트로 덮인 뒤부터다. 감나무는 인조기와로 된 점덕내 허들의채 위까지 드리웠다. 그 인조기와와 시멘트 마당에 감 떨어지는 소리가 고임시 방안까지 들릴 정도니 싫을만은 했다. 아이고 몸소리 나라. 각잠 비브란께. 어쩐다고 저걸 냅두고 있을까이? 찬바람 불기 시작해 눈이 내릴 즈음까지 아침이면 점덕어매의 칼칼한 목소리가 담을 넘고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때마다 고임씨는 쫓기는 죄인 모양 가슴이 졸아붙었다. 그렇다고 대거리를 하랴 기먹은 벙어리처럼 찍소리도 못 내고 빚을만 했다. 속으로조차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감나무는 점덕어매나 고임씨가 시집오기 훨씬 전부터
그 자리에서 살았다. 점덕어매와 고임씨가 젊을 때 감을 열 몇 접씩 따면 점덕내로 반 넘게 건너갔다. 점덕내에는 감나무가 없었다. 2번인가 심었던 어린 나무에 잎이 돋았을 때 한 번은 소가 이파리며 부드러운 대궁을 싹 뜯어먹으면서 말라버렸다. 또 한 번은 닭서리하러 담 넘던 동네 머스마들이 밟아 부러뜨렸다. 그 머스마들 중에 점덕어매의 장남 덕수가 끼어 있었다는 건 나중에 밝혀졌다. 이래저래 감나무가 없는 점덕내에는 자식이 7이나 됐다. 점덕내 아이들은 겨울 내내 고임씨 집에서 건너간 땡감 홍시를 먹었다. 그 집으로 떨어진 감나무 이파리는 그 집에서 모아 불쏘시개로 썼다. 점덕내의 허드렛채가 생긴 건 고작해야 15년 전이다. 이제 쓸모없는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싫을 것이야 모를 바 아니지만 수십 년 맺어온 세월이 있는데 저렇게 야박해도 되는가 싶다. 참말로 저 썩바리를 안 비블란가? 해질녘이 작정하고 찾아온 점덕어매가 정색하고 말했다. 금세 비바람이 몰아칠 것처럼 스산한 날이 일찍 저무는 참이다. 점덕어매는 81살이다. 송씨와 유씨로 이루어진 금당에서 촌수는 셀 수 없을지라도 명색이 일가의 동서벌이다. 앞뒤로 담을 붙인 집에서 55년을 살아왔다. 성님이 그러고 못 봐내신 게 비기는 비하지라. 근데 저 큰 나무를 누가 어찌게 빈다요? 밑둥에 톱질을 해서 냉군다 쳐도 나무가 넘어짐서 우리 담장이나 대문을 치면 다행인디 성님네 지붕이나 장독대나 담장을 박살내면 어쩌게라. 그니께 기계 가진 사람을 사서 조심히 배야지. 전화 한 통만 하면 저거 알아 찾아와서 비비나 잘해 주겠는가. 점덕어매의 표정이 단호하면서도 여유롭다. 칼자루를 자신이 쥐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평생 같이 살아온 나무 비자고 기계랑 사람을 사람 말씀이여라. 내가 한 5만 원 내줌세. 아니 10만 원 보탬세. 내가 돈이 없어서 나무를 못 비고 있는지 아시오? 고임씨는 돈이 있다. 인역 생전에 매달 받던 연금의 7할을 받는다. 크게 아픈 적 없어 농사지어 먹을 만하고 여러 해 전부터 노인수당도 받는다. 이래저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늙은 어미의 쌈짓돈을 엿보며 우는 소리 하는 자식이 없지 않은가. 동네 안에서 해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던 즈음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고임씨한테는 자식이 맺히지 않았다. 인역도 독자였다. 집성촌이라 일가 친척이 번다 하고 골목마다 아이들이 득식을 했어도 고임씨네 집은 저교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알게 모르게 수시로 한탄했다. 옛날 같으면 첩이라도 드릴 텐데 세상이 변해서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순해 그만큼이었다. 32살 겨울 고임씨는 친정아버지 병문안 차 광주의 대학병원에 갔다. 읍내병원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갔던 아버지는 암이 아니라 대장 환웅으로 밝혀져 수술을 받았다. 작지 않은 수술이었으나 아버지는 말짱해져서 퇴원하게 될 것이었다. 고임씨는 아버지 병실을 나와 산부인과 진료를 청했다. 이틀에 걸쳐 수십 가지 검사를 받았다. 그 보름 뒤 아버지 퇴원할 때 다시 가서 검사 결과를 들었다. 의사가 진료 기록과 고임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정고임씨한테서는 임신이 되지 않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덧붙였다. 바깥분을 모시고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지요. 그때 인혁은 36살이었다. 고임씨는 인혁한테 차마 대학병원에 같이 가보자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인혁을 씨 없는 남자로 만드느니 스스로가
아이 못 낳는 여자로 살기로 작정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라는 걸 그때 인혁이 알았는지 어땠는지는 고임 씨도 몰랐다. 이듬해 봄에 양자를 들이자고 한 게 여편애를 위한 일이었는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광주에 있는 고아원에서 4살짜리 윤우를 데려와 입적시켰다. 윤우를 귀하게 키웠다. 귀하게 키운 자식 그릇된다는 말은 그런 것이었다. 윤우는 곱게 컸다. 시골 아이답게 틈틈이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공부를 사뭇 잘했다. 읍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광주로 보냈다. 대학은 서울로 갔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보낸 집은 몇 되지 않았다. 뿐이랴. 윤우가 진학한 곳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였다. 학교 근방에 방을 얻어주고 생활비 대느라 늘 빠듯했어도 등록금이 사립대학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내외는 속으로 노래 부르고 어깨춤을 추곤 했다. 하는 짓짓이 예쁜 윤우는 제 아버지가 퇴직한 해에 대학을 졸업했다. 동시에 세계가 알아주는 대기업에 쑥 들어갔다.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광고가 나오는 회사였다. 윤희에게는 학교 다닐 때부터 사귄 애인도 있었다. 같은 학교 졸업한 아이인데 윤희처럼 취직하지 않고 대학원을 다녔다. 미래의 며느리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될 거라 했다. 그 아이 부모도 윤우를 사익감으로 흔쾌히 받아들인 참이었다. 둘을 곧 결혼시키리라 생각하면서 내외는 손주볼 꿈을 꾸었다. 취직하고 1년여 만에 차를 샀던 윤우가 사고를 당했다. 놀러 가기로 된 주말 새벽에 애인 데리러 가다가 트럭한테 받쳐버렸던 것이다. 고임씨 내외가 택시를 불러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갔을 때 윤우는 벌써 숨이 끊긴 상태였다. 그 이틀 뒤에 인혁이 아무래도 몸이 이상하다고 해서 같이 병원에 갔다. 다발성 골수종이라 했다. 보통 부르기로는 혈액암이라 한다던가. 어떤 암들은 수술하고도 20년씩도 산다는데 인혁은 발병한 지 2달도 못 되어 세상을 떴다. 빌 마음이 없어서 못 비는지 알제. 점덕엄의 말대로 고임 씨는 감나무를 베어낼 생각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다. 감나무는 인혁이 태어나는 걸 봤고 아들이 올라타 놀며 자랐다. 인혁과 아들이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내릴 때 집안에 퍼지던 웃음소리가 얼마나 환하고 따뜻했던지 고임 씨는 감나무 밑에서 온갖 일을 했다.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윤우가 엄마 하며 안겨오곤 했다. 제 몸이 어미보다 큰 뒤부터는 제가 안아주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일 많이 하지 마, 엄마. 와, 우리 고임씨, 오늘 어째 이리 예쁜 거지? 아직도 감나무 밑에 서면 윤우가 나한테 안기고 나를 안아오던 느낌이 생생하고 그놈이 하던 말들이 귓가에 울리곤 한다. 내 평생이 감나무에 맺혀서 봄이면 부영 감꽃이 꽃불처럼 피어나고 가을이면 붉은 감이 등불처럼 매달리는데 어떻게 베겠는가. 베고 나서 뭘 보고 살란 말인가. 그걸 암시롱, 그라고 못 봐주시오. 댕감나무 땜시 자네 집하고 우리 집 자석들이 잘 안 풀린다고 하더란 게. 기가 턱 막힌다. 윤호가 일찍 간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고임씨가 자식 못 낳은 것을 빗대고 있지 않은가. 누가 또 그런 소리를 합디어? 수도한 보살이 또 그랍디어? 엊그제 점덕어매와 잘 어울리는 안악몇이 수도함에 몰려간 걸 고임씨도 안다. 몇 해 전 수도함 보살로 들어선 성덕보살이 변변한 중도 없는 절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데 무당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안악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맞네. 성덕보살이 또 그라대.
우리 덕수가 이혼하고 혼자 늙어가는 것이나 인덕이가 시집 못 가고 늙어가는 것이나 나무가 지붕에 그늘을 들여서 그란다고. 성덕보살은 우리 동네 와본 적도 없는디 본대끼 말을 안 온가. 글 안 했으면 내가 뭔 천빅났다고 돈까지 냄서 나무를 비자고 하겠는가. 성님이 그 보살한테서 그 말 들었다고 한 것이 3년 전이요. 근디 금방 처음 들은 데끼 그라요. 보살 그녀는 지가 중도 아님서 무당 노릇을 함시롱 신기가 없은께 맨날 나무나 탓하는 것이제라. 신기도 없음시롱 점쟁이 쑥내 냄서 나무가 웃자고 저짜고. 성님도 생각을 해보시오. 사람 집에 신거서 그 시구하고 평생 정다이 사는 나무가 사람을 보살피면 보살피지 해를 끼치겠소? 성덕보살이 신기가 있든지 없든지 입 달린 사람은 모두 우리 자석들한테 나무가 해가 된다고 헌께 나는 기어이 비야 쓰겄네. 비소. 자넨 자석이 없은게 모르겠지만 자석이랑 손주 새끼 줄줄이 달린 나는 더는 못 보네. 자넨 자석이 없은께 어쩌고 한 점덕엄에도 뒤늦게 못할 소리를 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다. 곡괭이로 생땅 파듯 고임씨 마음을 찍어놓고는 미안쩍은 얼굴로 덧붙인다. 내가 안 할 소리를 했네. 미안하시. 나무는 감이랑 잎이랑 전부 다 떨어지고 개보아졌을 때 다음 달 초에나 미세. 사과라고 하면서도 집달리가 붉은 딱지 붙이듯 자기 할 말을 다 한 점덕어매가 나간다. 오늘이 11월 22일이니 다음 달 초라고 해봤자 열흘 삼간이다. 고임씨는 배웅하는 대신 부엌으로 들어서서 식탁 의자에 앉는다. 수저를 드는 손이 덜덜 떨린다. 떨리는 손을 펴서 안가슴을 퍽퍽 치며 중얼거린다. 못 먹으면 나만 손해제. 오래전 윤우를 잃고 몇 날 며칠을 통 못 먹던 인혁이 그랬다. 죽은 자석 꽃이 만지기제. 안 먹고 못 먹는다고 윤우가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나만 손해요. 중명하게 내뱉은 인혁은 옆에 내 보란 듯이 수저를 들었다. 옆에 내한테 밥을 먹이기 위한 허세였다. 그 허세가 가여워 고임씨도 수저를 들었다. 혼자가 된 후로는 스스로에게 허세나마 부리기 위해 오기로 수저를 들 때가 있다. 오기 부리며 먹은 저녁밥에 체하고 말았다. 소화제를 먹고 가슴박을 치고 손가락을 따고 변기를 붙잡고 토해봐도 체기가 가시지 않는다. 70여 평생 체해 살아온 것 같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고임씨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부대낀다. 소파에 모로 누운 채 리모컨을 눌러대는데 깜짝 반가운 얼굴이 나타난다. 영화배우 하정우다. 577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하단에 깔렸다. 윤우가 떠나고 난 몇 해 뒤에 텔레비전에서 하정우를 봤을 때 불쑥 눈물이 났다. 윤우와 꼭 닮아있지 않은가. 하정우의 나이는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하정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 윤우도 저만 나이가 되었겠다고 여기며 눈물이 났을 뿐이다. 윤우야. 소리내 부르니 또 눈물이 난다. 기나긴 늦가을 밤 텔레비전 속 윤우 닮은 하정우의 계절도 늦가을 같다. 하정우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걷고 있다. 국토를 종단하는 중이다. 577이라는 숫자는 서울에서 해남까지 걸을 때의 거리라 한다.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공효진도 있다. 씩씩하고 예쁘고 멋지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청에서 걷는 젊은이들은 모두 윤우만큼이나 빛이 난다. 대장인 하정우는 특히 의젓하고 믿음직스럽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하정우와 젊은이들이 해남 땅끝 마을에 다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다. 고임씨도 덩달아 운다.
병원에서 주사 한 방 맞고 사흘 지약을 받아 나선다. 농협에 들러 현금 인출기 앞에서 돈을 얼마나 뺄지 망설인다. 공과금이나 전화비 등은 자동이체 된다. 다른 지출이 생기지 않을 때 고임씨 한 달 생활비는 30만 원 정도다. 오늘은 어쩐지 특별한 지출을 하게 될성 싶다. 석 달치 생활비를 빼내어 장거리를 걷는다. 지갑이 두둑하니 세상이 만만해 보인다. 뭐든지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사고 싶은 게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장거리에 들어서면 마을 경로당 상노인들 끓여줄 국거리 한 점이라도 사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이 없다. 장거리에서 옷집을 하고 있는 동문회에서 점심까지 얻어먹는다. 점심을 먹고도 한껏 문구적대다가 두툼한 손바지 2장을 사서 일어난다. 여전히 갈 곳이 없고 가고 싶은 곳이 없다. 점덕언매가 보기 싫고 동네 안에 잔뜩 있는 늙은 여펀네들 꼴보기도 싫다. 마당이며 대문 안팎에 갓나무 이파리와 홍시들이 우박 맞은 듯 쏟아져 있는 걸 본체만 채 나와버렸다. 그걸 치우러 집으로 가기도 싫다. 목욕탕으로 들어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다. 때를 벅벅 밀면서 한껏 굳었던 삭신과 칭칭 맺혔던 마음을 풀고 거울 앞에 서본다. 아직 허리는 굽지 않았다. 새끼를 담아보지 못한 아랫배는 살찔 줄도 모르는 채 얇게 늙었다. 얼굴에 주름살이 자글자글 할 망정 피부색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밝아졌다. 아들과 인역 보내고 일을 덜 하기 때문이다. 덜하다 뿐이랴. 반이 반도 안 하고 못한다. 보살펴야 할 사람이 없어 애써 일할 필요도 없어졌다. 늙은 안악이 거울 속에서 생뚱맞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중얼거린다. 손바지도 샀는디 국토 정단이나 할 거나? 어이없는지 거울 속의 늙은 안악이 실없이 웃는다. 혼자 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혼자 소리는 물론 생각조차도 소리내어 하는 걸 느꼈다. 생각하고 있는 안악이 또 혼자 소리를 한다. 그건 자네 주제를 넘는 짓이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버스 대절해서 해마다 단체 관광을 다니므로 나라 안에 어지간한 관광지는 가봤다. 그뿐이다. 고임씨는 서울의 윤우자취방에도 인혁과 같이 다녔다. 혼자서 가장 멀리 가본 것은 광주의 대학병원 정도다. 자네 참 멍청하게 살았구먼. 거울 속 안악한테 한마디 쏘아주고 목욕탕을 나온다. 여전히 집으로 가기는 싫다.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안심 한 포장과 한라봉 한 봉지, 봉지 커피 한 통을 사서 택시에 오른다. 기사 양반, 내가 시방 해남 땅끝마을까지 간다고 치면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요? 고임씨 질문이 생뚱맞은지 50살이나 돼 보이는 택시기사가 거울로 쳐다보고 희죽 웃고는 답한다. 편도는 한 20만 원, 왕복하면 30만 원이면 되는디요. 당장 해남으로 갈게라. 2, 30만 원이면 못 갈 것도 없다 싶지만 비싼 소고기를 들고 해남까지 가는 건 우스운 것 같다. 뭔 생각이 나서 그냥 해본 소리요. 8,000원짜리 반산으로나 갑시다. 오라버니는 진작 돌아갔고 친정에는 80살의 올케 언니만 산다. 올케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고 손자 손녀가 7이다. 장손이 일찌감치 장가든 덕에 작년에 증손주도 받다. 이웃마을에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네대세에 한 번씩은 고임씨가 올케 언니한테 안부 전화를 걸곤 했다. 친정집 대문이 잠겨있다. 김장거리를 제외하면 들판에 별다른 일이 없을 무렵이고 공장에 다닌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오후 4시가 넘었고 해지기 전에는 들어올 테지만 친정 와서 당장 못 들어가는 게 어쩐지 억울하다. 전화를 거니 올케 언니가 금세 나타난다.
여보시오? 애기씨? 나 성 집에 왔는디 성은 어딨소? 에이그, 전화를 해보고 오제. 난 천안 왔는디. 천안의 장조카가 살므로 올케 언니는 큰아들 집에 가 있다는 뜻이다. 장에 갔다가 성 생각이 나서 손바지랑 꼬묵을 쇠고기랑 성 좋아하는 한라봉이랑 사갖고 들렀더만 성은 느닷없이 아들네는 뭘라고 갔소. 내가 며칠 전에 속이 막 아파갖고 제일 병원을 안 갔소. 의사가 약을 줌시롱 큰 병원을 잔 가보라고 합디다. 그래서 애비한테 전화를 했더만 불이 나게 데리러 왔습디다. 여 와서 종합검사 받고 한들 거리면서 놀고 있어. 뭔 큰 병이라고 합디요? 인자 검사해놨은께 아직 모르제. 그래도 하나도 안 아픈 거 본께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소. 또 뭔 일이 있어도 80년이나 퍼먹었는디 어쩔라디? 괜한 소리 말고라. 진짜 안 아프요? 하나도 안 아프단께. 애비랑 애미 생각해서 검사 결과는 보고 집으로 갈 참인디. 애기씨 헛걸음해서 어쩔까? 성 안 아프단께 됐고 나는 친정 왔은께 들다보기는 해야겠는디. 열쇠 어딨소? 옆집 주연아재한테 맡겨놨소. 해문 옆에 아무데나 놓채. 꼬부랑 할매 집에 뭐 도둑맞을 것이 있다고 열쇠를 딴 집에다 맡기고 그라요. 엄마, 사나흘 굶은 집에도 도둑놈 돌아갈 것은 있다는디. 100년 넘은 집에 도둑놈 집어갈 것이 없을라디. 내가 그라고 생각하면서 문 열어놓고 댕기다가 맷돌이랑 다듬이돌이랑 그 썩버리들한테 홀라당 애껴부러단 게 예전에 집 고칠 때 하단가에다 놔뒀는디 어느새 없어져 버렸더라고. 애기씨도 문 잘 잠그고 댕겨. 알았어, 알았어. 성 몸 조심이나 하시오. 주연아재한테 열쇠 받아서 들다 보든가 쉬든가 놀든가 자든가 애기씨 맘대로 하시오. 아, 고기 사왔담서 주연아재하고 꽃 드시구랴. 동기동창인 호래비하고 호래미가 마주 앉아 고기 꼬먹는다고 승볼 사람도 없은께. 신주영과는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 오라비가 순천고등학교 다니던 덕에 고임씨도 순천여중으로 전학했다. 여중 3학년 가을에 고등학교 입시 공부를 하다가 아팠다. 결핵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죽을 둥 살둥 하는 사이 고등학교 진학은 먼 나라 일이 되고 말았다. 병이 나은 고임씨는 뒤늦게 길쌈과 바느질을 배웠다. 밭을 메고 누에를 쳤다. 그러는 사이에 신주연은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가 입대할 즈음 고임씨는 이웃 동네인 금당에서 면소기로 다닌다는 총각과 혼인했다. 신주연이 고향으로 돌아와 수리조합에 취직했다고 들은 게 벌써 50년 전이다. 멀지 않은 데 살아 이따금 한 번씩 스치기는 했을 망정 신주연과 평생 이미로웠던 적이 없다. 성, 속이 아픈 거이 아니라 망령이 났는갑소. 내가 다 늙어갖고 너의 호래비한테 고기를 꽂어라. 금당한 악들이 알면 흉보느라 늙은 입들이 불이 날 것이다. 남의 허물 숨겨주는 척, 비밀을 지켜주는 척 하면서 얼마나 쑥덕이는지 듣는 것만으로도 넌더리가 났다. 애기씨도 다 늙어갖고 속도 참 좁소야. 첫날 만날 혼자 밥 먹는 처지에 태어나면서부터 말고 산 유재 사람하고 같이 한 끈이 묵으면 지 좋고 나 좋고 서로 좋은 일이지. 안 그요? 알았어, 알았어. 검사 결과 나오면 전화하시오. 아니 내가 내일 전화할게라. 듣기 싫구만 마음대로 하시오야. 통화를 끝내고 싶은 신우의 심사를 눈치챈 올케가 폐행대 쏘고는 먼저 전화를 끊는다. 5년 전쯤에 신주연이 상처했다는 말을 들었다. 상처하기 전 7, 8년 동안 부인이 강경화로 고생을 한 것 같았다. 부인의 병으로 7, 8년을 고생한 남정이든 남편의 병이 발발한 지 2달 만에 일은 안 하기든 다 늙어버린 터수에 새삼 내외하리 싶기는 하다. 최근에 신주연을 본 건 한 달 전쯤 읍내 터미널 부근의 고흥 한의원 앞에서다.
고임 씨는 장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았다. 공 한의원 건물 4층이 서의 학원이었다. 그가 부인을 떠나보낸 뒤 서의 학원을 다닌다는 말을 언젠가 올케 언니한테 들은 기억이 났다. 장바온 봉지를 친정집 대문 앞에 두고 신주연의 집을 향해 걷는다. 반사는 금당처럼 집들이 다 붙어 있지 않고 띄엄띄엄하다. 더구나 친정집은 외진 탓에 옆집이라 해도 200m는 떨어져 있다. 두 집 사이 모퉁이에 선 은행나무가 아직 이파리를 덜 떨쳐서 새벽에 불을 켠 듯이 샛노랗게 반짝인다. 어메, 이 나무가 언제 이라고 컸다냐? 70여 평생 봐온 나무를 이제 처음 본 듯이 새삼스레 감탄한다. 하기는 처음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친정 동네에 오긴 해도 친정집만 들렀다 돌아가기 바빴다. 이곳의 은행나무를 눈여겨본 적이 없다.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제사나 명절상에 필요한 은행 열매를 줍기 위해 바로 곁산 속에 있는 암나무를 찾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싫었던 게 냄새 고약한 은행 열매 줍기였다. 고무장갑이 없던 그때 맨손으로 만지기 싫어 나뭇가지로 만든 집게로 줍곤 했다. 바람이 불면서 노란 잎들이 훨훨 날린다. 손바닥을 펼치자 두어 이파리가 손바닥에 내려앉을 것 같다가 약 올리듯 비켜나가 땅으로 내려앉는다. 노란 담요를 깔아놓은 것처럼 잔뜩 깔린 이파리를 밟기가 애잔하다. 무릎을 접고 앉아 아무렇게나 깔려있는 은행잎들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이제 보니 은행잎 모양이 다 다르다. 이파리 가운데 벌어진 모양새가 비슷한 것 같아도 똑같이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뭔 일일까, 세상에나. 다 다르게 생겼네. 어째서 이런 것도 몰랐을까?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진짜 멍청하게 살았는갑다. 연신 한탄하고 있는 뒤에서 차 소리가 난다. 은행나무 쪽으로 다가들며 길을 비킨다. 차 뒤에 자그만 진칸 같은 게 달린 회색 차다. 은행잎을 마구 으깰 것 같아 차가 살살 지나가기를 바라며 바퀴를 쳐다본다. 다행히 살살 지나가는 것 같던 차가 척 서더니 사람이 나온다. 짧고 허연 머리통에 퍼런 잠바를 걸치고 몇십 년 입었을 것 같은 물 빠진 바지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신주연이다. 그가 엉거주춤 손을 들어 보이며 웃는다. 어이, 금당댁 고임씨, 은행나무 밑에서 뭐한가? 내가 반산댁이제 어째 금당댁이란가? 금당 살면 금당댁이제. 근데 여기서 뭐하냐고. 주연이 자네가 우리 성집 열쇠를 갖고 있담서. 아, 장우 엄니가 아들 차 타고 가심서 맡겨놓으시더만. 신우이 올 걸 아셨는갑네. 내가 매급시 왔는디. 우리 성이 알기는 뭘 알아. 열쇠 주소. 집에 있는디. 그러면 얼른 가서 갖고 나오소. 내가 뒤따라 갈란께. 차를 타줘. 엎디면 코다을 뛴디. 뭔 차를 타. 어여 가. 그라무 자네 집으로 먼저 가 있으소. 내가 열쇠 갖고 자네네 대문 앞으로 갈 건께. 자네 집이라 하는 게 마음에 든다. 사실 올케 언니 집이기 전에 고임씨가 태어나 자란 우리 집이었다. 곁에서 우리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 고임씨는 내 집에서 혼자 죽게 될 것이었다. 그러면 그라든가. 아, 내가 고기 쪼깐 사왔는디. 근디 생고기라 냉동고에 넣기 아까운 게 숯불에다 꿔서 맛나게 묵어야 쓰겄는디. 근디 뭘 자꾸 근디여? 자네 시간 있으면 같이 꼭 묵자고. 어차피 묵을 밥 같이. 우리 집 아래채가 고기 꼬먹기 좋게 돼 있기도 한게. 주름진 신주연의 얼굴이 환해진다. 정확히 말해주길 바래서 그랬지. 여튼 은혜가 만극하네. 근데 자네 세주 한 잔 할 줄 안가? 되짜는 맛이지. 자네는 술 잘 안가?
젊었을 때야 좀 했지만 시방은 몇 잔이면 땡이지. 그래도 고기 먹을 때는 쇠주가 있어야 제격인 게. 그러기는 한디 우리 성 냉장고에 소주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내가 쇠주 갖고 감세. 상추랑 배추 등은 장원의 마당가에 품분히 있을 것이고 그리야. 평생 말 한 번 변변히 섞어본 적이 없는데도 동창이라 그런지 만만하다. 희죽옷은 신주연이 차에 올라 제 집으로 가는 걸 보고 고임씨도 친정으로 몸을 돌린다. 고임씨가 상추며 배추를 뜯어 쌈채를 준비하고 주연씨는 고기 굽는 화로에다 숯불을 피운다. 그가 소주는 물론 밥까지 떠왔는지라 뚝딱뚝딱 상이 차려진다. 둘이 수선을 피우는 사이에 삼배올처럼 성기게 남았던 석양이 꼴까닥 넘어갔다. 자, 시작해볼까? 주연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집게를 잡고 석쇠 위에다 고기를 얹는다. 조카들이 휴가를 오면 이웃 동네 사는 고모를 데리러 왔다. 고임씨를 데려다 제 모친 앞에 앉혀놓고는 식사 준비를 했다. 어지간한 건 사내들이 다 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조카들을 볼 때마다 고임씨는 매번 세상이 변했다는 걸 느끼곤 했다. 고임씨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세상은 변해버린 것이었다. 살림 잘하네. 호랍이 살림에 이력이 붙었나 봐. 내가 호랍이 되기 전에도 안 사람이 많이 아팠잖는가. 발병 전에 이즘일 것인디 안 사람이 김장을 포기하더구먼. 장호엄니며 마을 아짐들한테 부탁해 김장을 했지. 이듬해 봄에 안 사람이 제사를 포기하대. 30년 넘게 봉제사 했는데 자기는 이 꼴이라고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그때 갓 큰 며느리 봤을 땐디 요새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생각했네. 제사를 아예 접든가 제사 음식을 내가 하든가 그래야겠다고. 그때부터 집안 살림을 내가 맡아 불었어. 안사람 간병도 내가 했고 선수가 되었지. 안사람 가고 나니 집안일이 10분지 1도 못 되는 것 같더라고. 시간이 너무 남아서 서예학원을 댕기기 시작했지. 나는 그리 살았는디 자네는 혼자 되고 나서 주로 뭘 하고 사는가? 혼자 살면서 나는 주로 뭘 했을까? 고임씨는 생각해본다. 봄 되면 나물 뜯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했다. 여름이면 묵은 삼배를 꺼내 적삼을 짓기도 했다. 가을이면 트랙터가 벼 베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다. 겨울이면 인혁과 윤호가 남겨놓은 소설책을 읽기도 한다. 인혁이 면소에 근무할 때 할부 책장수들이 넘기고 갔던 전집들과 윤호가 남긴 책이 500권도 넘었다. 어떤 날은 일지를 썼다. 인혁이 생전에 쓰던 수십 권의 일지 공책을 태우려다가 자신이 이어쓰기로 했다. 아무거라도 생각나는 말을 적었다. 동네 앞길 벚나무가 첫 꽃망울을 터뜨렸다든가, 마당가 화단에 수선화가 피었다든가, 장에 가서 제창거리를 사왔다든가, 넘어져 발목을 접질렀다든가. 지난 새벽에는 해남 땅끝 마을에서 서울 남대문까지 577km라고 적었다. 나는 멍청이같이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네. 내가 얼마나 멍청하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디. 간밤에 앞집 성님이 와서 우리 감나무를 베라고 아주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가고 나서야 뭐가 조금 보이더만. 감나무가 어쨌다고. 감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무의 내력과 아들 이야기,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나무를 베어내야 할 처지까지 고임씨는 구구절절 털어놓고 목이 메어 소주 한 잔을 더 마신다. 그런 나무를 내가 어찌게 비어. 허전해서 어찌게 살라고 비어. 난 안 빌 것이여. 나 죽은 뒤에 지그가 비든가 말든가. 그러고 오기 부릴 일은 아닌 것 같은디. 주연씨의 나지막한 말에 고임씨의 성질이 푸르르 돋는다. 역성 들어주리라 여기고 일껏 늘어났더니 오기라 하지 않는가.
나라고 오기 한번 부리지 말라는 법 있간디? 오기 한번 안 부리고 살아서 나한테 뭐가 남았다고. 평생 못 부린 오기 성깔 지금 부려봐야 자네한테 어울리지도 않은 게 유재간에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앞집 아짐이 그 정도로 나왔는디 그냥 뻗대면서 지내려면 자네가 불편하지 않겠소? 서로 좋은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보는 게 좋겠는디. 타협이고 뭐고 난 싫고 국토 종단하러 가불라고. 뭐? 뭘 하러 간다고? 뭔 단? 내 말이 그라고 어려운가? 국토 종단. 서울 남대문서 해남 땅끝마을 표지서까지 577km 걸으러 간다고. 주연 씨가 한참이나 웃는다. 웃음을 그치고도 여전히 웃는 얼굴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입을 연다. 완전 멋지구마이. 근데 그 국토종단을 언제 하러 갈라고? 말 나온 김에 내일 갈라고. 하정우랑 공효진이 걔들은 서울서 출발했지만 난 해남서 시작해 볼 참이요. 해남까지 택시비가 20만 원이라대. 어이 고임씨, 나도 언젠가 하정우랑 공효진 걔들 나오는 그거 봤는디. 걔들은 걔들이고 인자 겨울이요. 나도 그렇지만 자네 곧 75살 된다고. 감나무 핑계로 오기 부림서 젊은 영화배우들 모양 집 나설 때가 아니란 말이지. 20살, 30살, 40살 어느 때도 나한테 때인 적은 없었지. 앞으로라도 때가 올라디? 그런 뜻이 아니잖는가. 그런 뜻이거나 아니거나 나는 그냥 한번 나서 볼라고. 우선 해남이라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진짜 꼭 가고 싶은가? 낮에 목욕탕 거울 앞에서는 괜히 뱉은 헛소리라고 여겼다. 그 헛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자꾸 나오는 걸 보니 국토종단을 못할 것도 없을성 싶다. 아까 한 생각인디 말을 자꾸 하다 본게 진짜 꼭 가보고 싶으네. 오기 부리는 것이 아닌 것 같고 한번 나서보기라도 하자 싶단께. 내가 낮에 농협에서 돈을 90만 원이나 찾으면서도 까닭을 몰랐는디 인자 알겠어. 나는 국토종단하러 해남으로 갈 생각이었던 것이오. 그람은 이리 허세. 뭐? 우선 자네 집 감나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 자네 감나무 아까워서 못 뺀게. 나무를 아예 베는 게 아니라 가지를 쳐내면 어떻겠는가? 자네 나무를 놔두면서도 앞집 아짐의 민원은 해결하자는 거지. 나무의 부피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지. 이왕지사 칠 거면 좀 큰 관상수처럼 모양 좋게 치는 방향으로.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먼. 맞아. 그라면 쓰겄네. 그리 신통수가 있는 걸 몰랐다니 박수가 저절로 쳐진다. 그런 고임씨를 쳐다보며 술 한 잔을 더 비우고 난 주연 씨가 말한다. 내일이라도 용역 불러서 감나무 단속해 놓고 국토종단은 나랑 같이 내 차 타고 하는 것이 어쩌겠소? 응? 자네나 나나 뭐 걸릴 것이 있는가? 그걸 안 한가? 평생 살던 여기서 깐장깐장 살다가 죽을 일만 남았는디 여기서 죽는 날만 기다리느니 같이 아무데나 막 돌아댕겨 보자는 말이시. 막 돌아댕기다가 힘들면 집에 와서 쉬고 또 나가 돌아댕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도 봄이 올지도 모르제. 그러다가 객사하면 어쩌게? 객사가 무서운가? 객사하면 귀신 돼서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디 자넨 안 무서? 객사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런들 어떨까 싶네. 자네는 죽어 구천을 떠도는 것보다 자네 시집 귀신이 되어서 얌전히 조세상 가서조차 조상 귀신들 모시면서 지내고 잡은가? 살아평생 그랬던 것처럼. 객사가 무서운 건지 아닌 건지 고임씨는 일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객사가 어쩌니 저쩌니 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 그냥 나왔다.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얌전히 혼자 죽어 귀신이 된 다음에 평생 모셔온 시집 귀신들을 또 모실 거라는 주연 씨 말을 뒤늦게
알아듣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종고임은 죽어서도 생전에 모시던 조상들을 떠받들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죽은 다음 세상이 어떨지 모르므로 그때 자신이 어떤 기분일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아는 건 주연 씨가 잘난 체 해놓고 술 마시느라 고기를 태우고 있는 게 화가 난다는 것뿐이다. 오이야, 고기 탄다, 타. 고임 씨는 주연 씨 손에서 집게를 낚아채 고기를 석쇠 가장자리로 옮겨다 뒤집는다. 좀 많이 익긴 했어도 먹을 만하다.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놓고 찜하려고 달걀을 풀어놓은 오가리를 석쇠 위에다 얹는다. 달걀찜이 되어가는 동안이라도 생각해 볼 일이다. 평생 살아온 여기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을지 죽는 거 모르겠다 하면서 여기 아닌 저기를 둘이서 막 돌아다녀 볼지 암만 해도 막 돌아다니는 게 나을성 싶다. 고임 씨는 집게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주연 씨 입에 넣어준다. 온 곳으로 돌아가는 날. 초겨울 햇빛이 봄볕처럼 다사롭다. 겨우살이를 마치고 찬방에 느긋이 둘러앉아 점심상을 받은 개성제 식구들한테 따사로운 햇살이 비쳐든다. 매구 할매는 솜두고 누빈 흰 저고리에 감색 치마를 받쳐 입고 기세 흰 털이 둘린 감색 마고자를 입었다. 할매는 새 옷에 음식을 흘리지 않기 위해 새색시처럼 조심스런 손길로 식사를 한다. 지난 초여름 은연의 결혼식 때 와서 일주일을 묵고 갔던 사돈 내외가 한 달 전쯤 또 다녀갔다. 청이색 눈빛의 안사돈은 한국 외교부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잘했다. 그런 사돈들이 친정살이하며 만삭이 되어가는 며느리를 보러 온 건데 뜻밖에도 할매의 겨울옷 일습을 지어와 선물했다. 안사돈은 매고 할매가 몹시 귀한 분이라며 사분하게 굴었다. 또 할매를 잘 모시는 홍림당을 존경하고 사랑하노라 말해서 홍림당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홍림당은 원래 새 옷이건 오래된 옷이건 아끼지 않고 때 맞춰서 제일 좋은 옷을 할매한테 입혔다.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은 할매였다. 언제 돌아갈지 몰랐다. 아무 때라도 건불의 불처럼 스르륵 꺼질 수 있었다. 그런 할매의 옷을 아껴 무얼 하겠는가. 이래저래 할매의 입성은 날마다 갓 시집온 새색지처럼 고왔다. 매고 할매와 동국씨와 홍림당 세 사람이 귀신들처럼 적막하게 살아가던 집에 은연히 들어오면서 식구가 대폭 늘었다. 영화장이 김감독 패거리가 매고 할매를 영화로 찍겠다고 찾아온 것도 따지고 보면 은연히 집으로 돌아와 사는 덕이다. 장차 국문학과 교수가 되리라 여겼던 딸이 다 팽개치고 돌아왔다면서 그 까닭을 말하지 않았다. 암만 해도 무슨 큰일을 겪은성 싶은데 당분간 집에서 지낼게요 하고는 제 방에 처박혀 버렸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겁났다. 오죽한 일을 겪었으면 저러리. 제가 말할 때까지 놔두기로 했지만 젊은 것이 집에만 있는 꼴을 봐내기가 수월치 않았다. 제가 온 후 2달 만인가 소설 매고 할매가 나오긴 했으나 그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결과물이었다. 별제 제 방에 처박혀 사는 딸녀는 홍림당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폐인이었다. 자녀와 다른 모양새의 미친 년, 미친 것 같은 딸년을 보면서 홍림당도 가끔 미칠 것 같았다. 그런 차에 이상하게 생긴 놈까지 찾아다녔다. 한국 놈이 아니게 보이는데 아닌 것도 아닌 놈, 준경이었다.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던가 요새 보면 옛말 그런 게 없다. 성심씨가 그렇고 장이가 그렇고 선섭이 그렇고 은연이 그렇다. 날개 펴고 훨훨 날아나갔던 것들이 찢기고 부서지고 병들어 기어 들어와
폭삭 늙은 어미들 품에서 숨을 쉬고 날개를 다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새끼를 낳기도 했다. 장유와 선섭은 혼인신고를 했다. 선섭은 여전히 뒷죄, 제골 속에서 살고 장인은 작은 뜸에 살면서 보미를 안고 개성제를 찾아다녔다. 날마다 점심을 함께 먹게 된 요즘은 보미조차도 원래 한 식구였던 것 같다. 할매와 겸상한 동국 씨는 노인의 젓가락이 닿는 반찬을 가까이 옮겨놓거나 집어다 수저에 놓아준다. 그렇게 가만가만 노인의 수저질을 도우며 자신의 밥을 먹는다. 동국 씨는 18살, 순천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열흘 결석계를 내고 내려와서 초래청에 섰다. 신부가 16살이라는 것만 알았다. 초래청에서 마주 절하다 홀레포가 내려진 신부 얼굴을 보게 됐다. 신부가 눈이 마주친 신랑을 향해서 배시시 웃었다. 그 웃음이 어찌나 귀엽고 어여쁘던지 첫사랑이 시작됐다.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사랑을 했다. 그 많은 사랑의 대상은 홍림이라는 한 여자였다. 나이가 든 뒤에도 사랑이라 하는 건 명구스럽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 사랑이라 할 수밖에 없었다. 늘 미안하고 안타깝고 고맙고 귀엽고 곱고 아름다웠다. 한 여자를 그리 보며 76년을 살아오는 동안 다른 여자를 눈에 들인 적이 없으므로 역시 사랑이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홍림당이 지난 봄 장거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 병원으로 데려가 우울증과 치매라고 들었을 때는 억장이 미어졌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7개월이 지난 이제는 괜찮아졌다. 나이들 많지 들었지 않은가. 한 달에 2번 홍림당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병을 다스리노라니 우울증이 완화되었고 치매의 진행은 더뎌졌다. 이대로 조심스레 살면 될 듯했다. 이제 동국 씨의 소망은 한 가지뿐이다. 할매 돌아가신 뒤에 홍림당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자신이 뒤따라가는 것. 김 감독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어른들 상에 끼어앉아 식사를 한다. 곁상에는 홍림당과 은영과 성심씨와 장이모녀가 둘러앉아 있다. 몸에 쌍둥이를 담은 채 결혼식을 치렀던 은영은 심한 입덧을 겪었으나 배가 부르면서 먹성이 좋아졌다. 만삭이 가까운 요즘은 끼니 때마다 볼이 미어져라 노란 배추를 먹어댄다. 장인은 제 딸을 홍림당한테 안겨놓은 채 저 먹느라 년여 먹고 홍림당은 봄의 입에다 밥알을 넣어주느라 손길이 바쁘다. 식구들 수발하느라 뒤늦게 상에 앉은 성심씨가 첫 술을 뜨며 입을 연다. 할머니, 처음에 한서방이 연희짝이 될 걸 어떻게 아시었어요? 금요일이라 저녁에는 한서방이 올 날이다. 좀 전에 한서방이 은연에게 전화를 걸어 뭘 좀 사갈까 물어온 덕에 시작된 대화다. 각시가 고우면 처가지 말뚝에 절한다더니 한서방이 그런 사위였다. 만날 뭘 사오고 싶어 안달했다. 매구 할매가 성심씨를 건너보며 대묻는다. 뭐? 신건지같이 멀겋게 생긴 한서방이 연희짝인지 어떻게 하셨냐고요? 누구나 자기 꿈을 끼야지. 놈의 꿈을 끼면 안 돼야. 할매의 느닷없는 꿈 타령에 답답해진 성심씨가 소리친다. 또 괭이가 알랐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네. 꿈 말고요. 한서방 말여요. 성심씨가 백날 소리쳐봐야 들릴 리 없는 기머거리 할매는 당신 안에서 배어나오는 말만 한다. 근께 시암이나 둔봉을 팔라문 시암이나 둔봉에 필요한 근방에 가 오두만이 서서 내리 숨을 심서 숨을 고른 다음에
눈을 가니스름하게 뜨고 쳐다보면 된다마다. 뜬금없이 뭔 둔봉이다요. 근께 지 말은요, 할머니. 홍림당이 손을 들어 성심씨의 어깨를 가만히 누른다. 할매가 이어 말한다. 성심이 네같이 매사에 숨 넘어가는 사람은 저짝 세상을 댕겨와도 못 본다. 근께 뭐를요, 할머니. 아지랭이 말이다. 시암이나 둔봉이 될 만한 곳이면, 근께 저 밑에 물맥이 웅덩그린 곳이면 아지랑이가 피나서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는 법이다. 아지랑이가 안 핀 땅은 백날 파봐야 헛것이란께. 근께 처음에 한서방한테서도 아지랑이가 피어났고 할머니는 그걸 보셨다 그 말씀이신게라? 아휴, 가시네야 파발 튄다. 니는 애기 때부터 파발 물고 말에 쌓다가 그렇게 홍근형이 났는디 아적도 그러냐? 할매의 꾸지람에 동국씨와 홍림당이 꾸룩꾸룩 웃고 장인은 눈을 멀뚱히 뜨고 은영과 김감독은 입을 막으며 웃는다. 어른 덕에 70살이 가까워서도 가시네라는 말을 들은 성심씨는 내친 걸음이라는 듯 또 묻는다. 그라면요, 할머니. 젊은 아낙 늙은 아낙을 막론하고 아나 복돈이다 하고 주실 때 말이요. 그럴 때도 아지랑이가 보이시는 게라? 장이나 연희한테 아기가 생길 때도 그래서 아나 복돈을 주신 거여라? 연희한테는 복돈 주머니를 2개나 주신 것도요. 할매는 당신 앞 접시에 놓인 숟가락에다 우표만하게 자른 묵은 한 입 놓고 앵두만한 수육 조각 놓고 식혜 접시에서 콩만한 무 조각과 승어살을 집어다 놓는 작업 중이라 성심씨를 못 보았다. 귀머거리인 할매는 사람 얼굴을 봐야 듣는데 지금 듣지 못했다. 성심씨가 수저든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한다. 음이, 오라버니, 성님, 나는 항상 할머니가 고래떡이 귀를 잡사본 걸 잊어먹어 본단 말이오. 그러다 가끔 진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다가 엿장시 떠난 다음에 고무신짝 들고 나서는 것매니 할매기가 뭔 걸 깨달아라. 그때마다 속이 터져불라 안 그라요. 홍림당이 배가 불러 몸을 뒤채는 포미를 제 어미한테 넘겨주며 말한다. 속 그만 터지고 밥이나 마저 잡수구려. 얼른 먹고 김장 설거지나 하십시다. 해가 어찌게나 짧은지 점심 먹고 돌아서면 금세 날이 안 저무요. 오후에 동국씨는 오전에 하던 대로 수목원에 가서 전지를 할 예정이고 홍림당과 성심씨와 장인은 김장하느라 어지럽혀진 부엌 일대를 채울 참이다. 동각에 거주하는 김감독 패거리 목까지 80폭이나 되는 김장을 했다. 성심씨가 신압으로 동각을 드나들면서 영화 패거리 청년들의 냉장고를 살피는데 들여다볼 때마다 김치통이 비어있기 일쑤였다. 김감독 패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지라 김치를 어마어마하게 먹어댔다. 홍림당이나 성심씨가 김감독 패거리한테 마음을 쓰는 까닭은 그들이 할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찍는 이유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한서방과 동무이기 때문이다. 한서방이 딸내미 데리고 살고 싶어 하는 장모맘을 살펴서 제가 주말마다 그 먼 길을 오가며 살고 있지 않은가. 또 한서방이 왔을 때 김감독 패거리가 동무가 되어주므로 고맙기 그지없는 것이다. 영화장이 청년들은 은연히 쌍둥이를 낳은 후 그 쌍둥이가 매고 할매 품에 안기는 사진을 찍고 촬영을 끝내겠다고 했다. 다음 달이 은연의 산달이므로 청년은 내년 1월 말에 촬영을 마감할 예정이었다. 애미야. 이럭저럭 먼저 점심을 끝내고 숭늉을 받아 들여다보던 할매가 홍림당을 불렀다. 홍림당이 돌아본다. 금산떡한테 잔 가봐야 쓰겄다.
금산떡 오늘 미역공장 갔을 것인디요? 왜요, 할머니? 시방, 뜬금없이 금산떡이 생각나면서 아지랭이 맨이 눈에 뵌다. 오랜 세월 지켜보아 홍림당도 알아듣는다. 젊은 날의 할매는 신기 같은 게 있었다고 하지만 늙은 매구 할매는 맑은 영으로 느낀다. 지금 금산댁한테 무슨 일인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작년 김장철에 작은 뜸에 살던 77살의 개매댁이 김장을 준비하다 쓰러졌다. 아무리 혼자 살아도 김장을 혼자 하는 법은 없었다. 개매댁도 이웃 안악들과 함께 배추 걷어다 절이는 일까지 같이 했고 김치 속 준비에 버무리는 것도 당연히 여럿이 어울려 할 참이었다. 그 사이 절인 배추를 건져 씻는 과정을 개매댁은 혼자 하려 했던 것 같았다. 품앗이 김장이라 해도 모든 과정에 남의 손을 빌리기가 미안했던 것이다. 그때는 새벽이었다. 할매가 개매댁네 좀 가보라 해서 홍림당과 동국씨가 갔더니 개매댁이 뜰방에 쓰러져 있었다. 구급차 불러 병원으로 갔다. 개매댁은 병원에서 깨어나긴 했으나 반신불수의 바보가 되어 있었다. 그 자식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개매댁은 요양병원에서 반년을 살다가 장례식장으로 갔고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반머리에 묻혔다. 미역공장을 갔을 것이 틀림없는디 뭔 일이 있을랍디요마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가보기는 해야제라. 해가 있어도 바람이 많이 부요. 날이 차고요. 지가 애비하고 같이 가볼란께 할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시오. 심심하시면 연희한테 차로 승로당에나 데려다 달라고 하시고요. 나는 봄이하고 놀란께 걱정 말고 금산떡한테나 얼른 가봐라. 노인이 찬방을 나가자 동국씨가 홍림당과 함께 가려 일어난다. 은연이 덩달아 몸을 들썩인다. 성심씨가 은연을 눌러 앉히며 묻는다. 할매가 심상찮은 말씀을 하셨는디 배불뚝이가 뭐 하려고 일나냐? 할머니 말씀이 심상찮으신 것 같아서 엄마 아버지랑 같이 가보려고요. 금산댁 할머니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뭔 일이 생길란께 가보라고 하셨겠지. 뭔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배불뚝이나 젖먹이 어미가 나설 일은 아닌께 너희들은 나랑 같이 집에 가만히 있거라. 매구 할매가 아지랑이 운운하신 데다 어른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지 김 감독이 홍림당과 동국씨를 따라 나선다. 대문간을 나서려는데 어치들이 지저귀는 게 아니라 지저댄다. 집 안팎에 가장 많은 새가 어치다. 몸 길이는 비둘기보다 좀 작고 훨씬 날렵하게 생긴 어치들은 평소에도 워낙 소란스러운 새들이기는 했다. 지금은 소란스럽기보다 맹렬하다. 새들한테 뭔가 사달이 난 모양이다. 대문 마당 끝 피나무 왼쪽으로 있는 헛간채 근방이다. 어치 10마리쯤이 피나무 아래 가지들과 헛간 지붕 위를 팔짝팔짝 건너다니면서 때로 울부짖는다. 그 아래 사찰나무 울타리 앞에 어치 한 마리가 흰 고양이한테 잡혀 있다. 어치는 날개를 물렸는지 날지 못하고 파들거린다. 어치를 사냥했을 흰 고양이는 다른 어치들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는 행세다. 헛간 지붕과 나무 사이를 파르르 날아다니며 울부짖는 어치 무리는 제 동료를 구하려 안간힘을 쓰면서도 고양이한테 달려들지는 못한다. 어치떼와 흰 고양이 사이에 긴장이 팽팽하다. 에라 이 몹쓸 놈아. 홍림당이 한급히 달려가며 소리를 지른다. 목도리를 풀어 내저으며 울타리 앞까지 내닫는다. 어치들이 먼저 놀라 포르르 날아오르고 흰 고양이가 사찰나무 사이로 빠져 달아난다. 어치는 몸을 가눠보려고 날개를 퍼득거린다. 당장 날기는 어렵겠다.
홍림당은 두 손으로 어치를 붙들어 대문관 안으로 들어온다. 대문체 옆 햇빛 잘 드는 주랑에다 놓아둔다. 날개 있는 곳이 그래? 겨우 고양이한테 잡히고 그러냐? 바보같이. 여기 있다가 나아지면 날아가거라. 단단히 타일러 놓고 대문간을 나온다. 젊고 늙은 두 남정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차에 오르기 전에 홍림당은 방금 소란스러웠던 피나무를 쳐다본다. 지난 추석 며칠 전에는 꼭대기쯤에서 말벌떼가 날아다니는 걸 은연히 발견했다. 소방서에서 사다리차가 나와 떼고 보니 늙은 호박덩이만한 말벌집이었다. 그것들도 살려고 찾은 곳이 높디 높은 가지 위였던 것이다. 세보지 않아 피나무 수령은 모르지만 열애당 젊은 시절에도 사랑채의 지붕보다 높았다고 들었다. 천지간을 색색으로 물들였던 단풍들이 다 빠져나가고도 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파리들은 햇살 속에서 처연히 곱다. 단풍이 저리 곱지만 내가 내일도 저 나무를 기억할 수 있을까 싶어 홍림당은 울적해진다. 홍림당이 16살 10월에 친정에서 초례를 치르고 나흘 만에 신행을 왔다. 가마가 멈추고 가마문이 열렸을 때 맨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파리가 울긋불긋한 저 피나무였다. 울긋불긋 정도가 아니라 온통 붉어 보여 새각시 마음이 수줍었다. 그 나흘 전 초래청에서 처음 본 신랑과 첫날 밤의 한 짓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 신랑 품에 안겨서 그 나무를 쳐다보며 58년째 살고 있다. 58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그때가 진짜 엊그제같이 여겨진 병에 걸려 제사 준비하러 나간 장거리에서 친정으로 가고 말았다. 늙은 남편 차에 타려다가 깜빡 실고추 생각이 나서 장거리 식료품 점포로 가던 길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예당 친정 대문 앞에 다다른 택시 아니었다. 여보, 얼른 차에 타요. 동국 씨의 최근에 정신을 차린 홍림당은 차 안에 들어앉는다. 동국 씨가 안전벨트를 채워준 후 문을 닫고 반대편으로 가서 들어온다. 김 감독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를 움직인다. 금산댁집은 금당마을 오른편 쪽인 세토구에 있다. 금당 진입로에서 왼쪽으로 틀면 개성제고 오른쪽으로 난 산밑길로 들어서면 금산댁 집이다. 금산댁은 82살이다. 금산댁은 아들넷에 딸 둘을 낳았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잘 키웠다. 셋째 아들의 자동차 판매 영업소가 돈을 아주 잘 버는 것으로 소문났다. 막내 아들은 고등고시에 들어서 판사를 하고 있다. 막내 며느리도 판사다. 그리 잘 풀린 자식들이 마을이며 노인당에 술, 돈을 들여놓을 때마다 금산댁의 얼굴에 들기름 칠한 것 같은 자랑이 줄줄 흘렀다. 노인들 누구나 잘된 자식은 한껏 자랑하되 못된 자식은 한사코 숨긴다. 홍림당이 자세히는 몰라도 금산댁의 작은 딸은 이혼하고 재혼까지 했어도 다시 갈라선 것 같았다. 큰아들 내가 왕래하지 않은 지 꽤 여러 해 된 참이었다. 속내까지 온전한 사람이 없듯이 근심 없는 집도 없는 것이다. 홍림당의 셋째 아들 교현만 해도 이혼하고 외국에 나가 살고 있다. 지난 초여름 막둥이의 결혼식 때문에 모처럼 돌아온 셋째는 외국 여자하고 살고 있다고 했다. 하다 이제 외국인 며느리도 보게 생겼구나 싶어 홍림당은 한숨이 났다. 그러면서도 이제와 외국 며느리, 내국 며느리 가리랴 싶어 말했다. 오는 김에 아주 잔 데리고 와 보제. 그러자 교윤이 대답했다. 같이 지내기는 해도 결혼할 여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 내년에 귀국해요. 홍림당은 셋째의 그 말도 기가 막혔지만 늙은 어미 앞에서 그런 막대고 못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아들놈 때문에 말문이 막혔다.
저놈이 내 아들 맞나 싶어 멀거니 쳐다봤다. 둘째 상현은 제 새끼들 조기 유학시킨다고 저 자식과 떨어져 살면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은연히 결혼식에 오라고 비행기 싹까지 붙여서 오게 된 둘째 며느리는 제 서방한테 정도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외국서 살아 그런지 둘째 며느리나 그 새끼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녔다는 한 서방보다 더 외국인들 같았다. 둘째 며느리나 그 새끼들은 시골 구경 온 관광객들처럼 굴었다. 큰아들 내라고 다른가. 넉넉히 잡아도 1시간 반이면 닿는 광주에 살면서도 외국에 사는 사돈의 팔촌처럼 고향집과 부모를 멀리했다. 은연의 결혼식 때 모조리 모이기는 했지만 다시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홍림당도 더는 기대하지 않았다. 금산땡내 대문을 들어서면 시퍼런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집의 옆면이 마주 보인다. 동네 안 곳곳에 있던 대나무 태반이 없어졌지만 동정지를 지고 있는 몇 집의 대나무 숲은 아직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금산땡내를 둘러싼 대나무 밭이 제일 넓다. 홍림당과 동국씨와 김 감독이 들어서자 마당 끝 감나무에 묶인 흰둥이가 꼬리를 흔들어댄다. 따지 못한 채 홍시로 매달려 있는 감들이 흰둥이의 꼬리짓에도 두덕두덕 떨어져 내린다. 흰둥이가 홍시를 핥아먹는다. 흰둥이는 지난 늦봄에 낳은 제 새끼를 다 떼어낸 뒤 금산댁과 둘이 살고 있다. 금산댁과 둘이 살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보내려 했던가. 마당 가운데 와상에는 4개의 쌀자루가 놓였다. 대문 오른쪽에는 동백나무가 심겼고 그 안쪽이 샘이다. 아이고 작고. 샘가를 보던 홍림당이 탄식한다. 자식들에게 햅쌀과 함께 김치를 담가 보내려 했던지 20포기는 될 법한 절임 배추들 사이에 금산댁이 넘어져 있다. 이번에도 연병할 놈의 김치가 문제인 것 같다. 금산댁은 허리를 삐끗한 정도가 아니라 혼절했다. 숨은 쉬는 성 싶다. 홍림당이 금산댁을 끌어안고 아짐, 아짐 불러보는 사이에 동국씨가 전화기로 구급차를 불러댔다. 홍림당이 김 감독한테 외쳤다. 어이, 김 감독 뭐한가? 이 양반 몸이 얼음땡인디 우선 안으로 들여야지. 그 사진기 놓고 와서 이 양반을 얻게. 당황한 김 감독이 샘덮개 위에다 카메라를 놓고는 홍림당 앞에 등을 대고 앉는다. 홍림당은 금산댁을 김 감독 등으로 밀어 올리려 애를 쓴다. 금산댁의 몸피가 큰데다 정신을 놓아버려 태산처럼 무겁다. 동국씨가 전화기를 접으며 다가와 홍림당을 밀어내고 금산댁을 추슬러 김 감독 등에다 싣는다. 먼저 마루에 올라 방문을 열어보던 홍림당은 어째싸꼬이 한탄한다. 방이 냉골이지 않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일러를 켜지 않은 게 분명하다. 어쩌면 찬바람 들면서 아직 한 번도 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쌀포대들과 김치가 아니었으면 미역 공장에 돈 벌러 갔을 사람이었다. 우선 이불에 눕히고 보일러 스위치를 눌러놓고 남정들을 내보낸 홍림당은 금산댁에 젖은 옷을 벗겨낸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젖은 상태인데 정신을 놔버려 그런지 금산댁은 몸을 떨지도 않는다. 속옷이며 방안 내복에 겉옷까지 새로 입히는 홍림당의 손길은 덜덜 떨린다. 겨우 옷을 갈아입혀 놓고 나니 밖이 소란스럽다. 구급차가 온 것이다. 구급대원 2사람이 들어와 금산댁을 달랑 들어 들것에 놓고는 저희가 가져온 열나는 담요를 덮어주고 산소 호흡기를 끼우고는 홍림당한테 묻는다. 환자가 언제쯤부터 이러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절임 배추를 씻어놓고 김치 속을 준비하려 했을 테다. 우체국 택배차는 오후 2시경에 마을에 들르므로
아침부터 서둘렀을 것이다. 절인 배추의 2벌 씻기가 덜 끝난 상태였다. 서너 시간은 됐을 것 같소. 응급처치를 해야지라. 얼른 데리고 가시오. 보호자가 같이 가셔야죠. 제일병원으로 갈 거 아니오? 금방 아무나 따라갈 건게 얼른 가란 말이오. 신고인이라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라요? 그러면 나라도 가야지. 여보, 여 베란박에 금산떡 새끼들 전화번호 줄줄이 붙었소. 난 구급차 타고 갈란께 당신이 금산떡 새끼들한테 전화해 놓고 숙모당이랑 이장한테도 알려놓고 뒤따라 병원으로 오시오. 금산댁이 차에 실리고 홍림당에 올라타려는데 씩 바람이 불더니 댄잎들이 일제히 소나기 듣는 것 같은 소리를 낸다. 싸늘한 바람이 홍림당 가슴속으로 불어닥친다. 아짐, 차로 들어가시죠. 구급대원 한 사람이 홍림당을 최근에 차로 밀어넣는다. 홍림당은 들것 맞은편 붙박이 의자에 털퍼덕 걸터 앉는다. 구급대원이 올라와 문을 턱 닫는다. 그 소리에 홍림당의 가슴이 털커덕 내려앉는다. 한 세상이 닫히는 소리 같은 것이다. 금산댁이 이대로 가버릴 것 같다. 여보시오, 금산떡, 정신잔 차려보시오. 예? 금산떡. 불러보고 흔들어보지만 대답이 없다. 소리 없이 차가 움직인다. 뭔가에 홀려 딸려가는 것 같다. 그렇구나. 치매 걸린 내가 깜빡깜빡 정신을 놓듯이 찬바람에 쓸리듯이 서늘하게 삶을 놓는 것이구나. 죽으러 가는 길이 이런 것이구나. 홀로 아무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이 떠밀린 듯이. 홍림당은 몸을 추슬러 다시 금산댁의 손을 잡는다. 쇠스랑처럼 딱딱하고 마른 흙덩이처럼 거친 손이 차다. 아직 데워지지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차가워지고 있다. 한 세상 참 부지런히도 사시등만. 기어 일하고 가실라요? 진짜 일하고 그냥 가불라요, 금산떡? 한마디도 더 안 하고 일하고 가불라요? 알았소. 한마디 더 하면 뭐하고 한마디 더 들으면 뭐하겠소? 더 살아 좋은 꼴보다 좋지 않은 꼴이 더 안 많소. 이 점 저 점 다 냅두고 가실라면 다 잊어불고 돌아보도 말고 그냥 편히 가시오. 연신 속삭이며 금산댁의 차가운 손을 어루만지자니 홍림당은 사는 게 허망하고 서러워 눈물이 난다.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 것이었다. 눈물이 난다. 금산댁이 불쌍한 건 아니다. 살 만큼 살았지 않는가. 늙건 젊건 아무도 자기가 충분히 살았다고 하지 않지만 죽은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산 것 같았다. 그 옛날 시누이 해국은 겨우 30을 넘기고 충분히 살았다는 양 제 모든 걸 정리해 놓고 제가 낳은 새끼조차 미련 없이 올케한테 떠넘겨 놓고 스스로 죽었다. 그래도 불쌍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게 서럽고 원통했을 뿐이다. 끝이 난 게